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드니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펼쳐지곤 하네요. 한때 저희 부부는 이혼 문턱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더는 함께할 의지조차 갖지 못한 때였죠. 입 밖으로 내놓기 힘들었던 이혼이란 단어는 한번 뱉어내고 나니 별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 만큼 쉽게 변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마다 버릇처럼 툭툭 내뱉곤 했습니다. 처음엔 이혼하자는 말에 멈칫했던 남편도 내성이 생겨서 그랬는지 언제부턴가는 그래, 하자, 이혼하자고. 저보다 더 무섭게 받아치곤 하더군요. 부모가 허구한 날 이혼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그런가 아들 녀석도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눈치였어요. 그리곤 변해갔죠. 사내 아이인데도 애교가 많아서 제 꽁무니를 쫄쫄 따라다니며 종알대던 아이였는데 한순간에 입을 꾹 다물곤 우리 부부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툭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요. 한때는 대화도 많이 하고 아예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는데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는 삭막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솔직히 억울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식구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혼의 원인은 바로 시댁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친정부모한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한 살 위 언니랑 늘 비교를 당하고 살아왔거든요. 저희 언니는 부모님의 장점만 받고 태어나서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피아노나 미술 같은 예능 쪽에도 소질이 있는 만큼 엄친 딸이었어요. 저도 나름 그리 못난 편은 아니었지만 잘난 언니 옆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못난이 신세를 면치 못하곤 했죠. 성적도 언니만큼은 아니래도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어디 가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는데 집에만 오면 늘 주눅이 들곤 했어요. 아영아, 넌 어쩜 그렇게 돈 들이는 보람이 안 나니? 네 언니를 봐라. 너랑 똑같이 학원 보내는데도 네 언니는 전교 1등인데 넌 고작 반에서 3등이잖니? 엄마, 3등도 잘하는 거거든? 내 친구 엄마들은 다들 나보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엄마는 왜 항상 날 바보 취급해? 몰라서 물어. 네 언니를 봐라. 그런 말이 안 나오나? 먹는 걸 덜 먹이기래 입히는 걸 덜 입히기를 해. 죄다 똑같이 챙겨주는데 쟨 누굴 닮아서 저러나 몰라. 네 언니 반만 닮아봐라. 그럼 엄마가 널 업고 다닐 테니까. 얼굴도 성격도 다르게 나온 건 부모님이면서 그 탓을 온통 제게 떠넘기는 게 짜증나고 싫었어요. 기를 쓰고 달려들어서 해도 언니를 따라잡기 힘든데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마음속에 원망만 커져갔죠. 엄마 말대로 같은 돈을 들여도 언니와 제가 차이를 보이자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은 언니한테만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저는 버리는 패였던 거죠. 고등학생 때도 언니는 야간 자율학습 대신 엄마가 직접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고가의 학원 수업과 과외를 시켰어요. 반면에 저는 돈 들인 보람이 없다면서 학원조차 보내주지 않았죠.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밤늦게 혼자 집에 돌아오는데도 누가 하나 마중 나오거나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이라도 이러진 않을 거다 싶을 정도로 차갑게 외면당한 신세였죠. 결국 언니는 명문대 의대에 진학을 했고 저는 간신히 인서울 대학에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부모님은 의대 다니는 큰딸한테만 온통 신경을 쓰셨지 저한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심지어 제 전공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요. 등록금도 제대로 내주신 적이 없었어요. 예, 네 언니 의대 학비 되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휠지경인데 똥통 삼류대 다니는 네 등록금 달라는 소리가 나오니? 그런 대학에서도 장학금 못 딸 거면 대학은 뭐 하러 다녀? 엄마가 내 친엄마 맞아? 아무리 못난 딸이라지만 왜 매번 언니랑 비교하면서 날 무시하는 건데 이럴 거면 날 뭐하러 나왔어? 하요, 말 잘했다. 내가 널 낳은 게 천추의 한이다. 너 같은 모질이 낳을 바에야 안 낳고 마는 건데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싶다고. 그때 알았어요. 이 집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독립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길을 쓰고 공부해서 장학금을 따고 돈 되는 아르바이트라면 뭐든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이 집에서 당당히 나갈 그날을 위해서요. 제가 독립을 하게 된 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지 반년쯤 된 때였어요.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해 월세로 원룸을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원룸 보증금 할 돈 있으면 네 언니 학비 좀 보태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 그렇게 독립하고 싶으면 다음 학기 네 언니 등록금 내는데 너도 좀 보태. 네 언니가 의사 되면 너 모른 척 하겠니? 엄마 말과는 달리 언니는 모른 척하고도 남을 인간이었어요. 부모님이 하도 받들고 키워서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저희 언니였거든요. 제가 알바를 2탕 3탕씩 뛰며 대학을 다닐 때도 언니는 학비 걱정 한번 안 하고 살았어요. 아빠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점심 한 끼에도 몇만 원씩 써대던 언니는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는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옷이며 구두, 백은 브랜드 제품이 아니면 거들떠도 안 받고 사람들 땀 냄새가 싫다고 지하철이나 버스 대신 택시를 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인간을 위해 땀 흘려 번 내 돈까지 내줘야 한다니 말도 안 되죠. 싫어. 난 대학 4년 내내 내 손으로 등록금 벌어서 다녔어. 원룸 보증금 마련하느라 커피값까지 아끼면서 살았다고. 근데 왜 내가 언니 등록금까지 대야 해? 지금까지 지 손으로 용돈 한 번 안 벌어본 언니한테나 등록금 보태란 소리 하란 말이야. 어차피 난 엄마 안중에도 없는 애잖아. 그럼 앞으로 쭉 모른 척하고 살라고. 괜히 나까지 엄마 큰딸 위해 종년 만들 생각하지 말고. 서러운 마음에 참았던 말을 쏟아붓곤 24살 초가을.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아예 연락도 끊고 살았죠. 집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엄마가 종종 전화를 했어요. 물론 제 걱정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언니 차 뽑아주려는데 돈 좀 보태라든가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언니가 안 나간다고 했다며 대타를 뜨라든가 죄다 영양가 없는 말을 전하기 위함이었지만요. 엄마랑 통화를 한 날이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게 위안이 된 건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이자 현재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3남 중 맞이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책임감도 강하고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어서 연애하는 동안 잔재미는 없었지만 특유의 듬직함 덕분에 저를 많이 안심시켜주는 사람이었죠. 집에서 부모 사랑을 못 받아 그런가 저는 연애를 할 때 상대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편이었어요.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 매달렸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버림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조급해하곤 했는데 남편을 만나고부터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3년 연애를 하는 동안 수도 없이 남편을 질리게 했는데도 눈 하나 깜박 않고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내 편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혹시 이 남자가 나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섣불리 결혼하자는 말을 한 거는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현호 씨는 왜 항상 이런 내 성격을 받아줘? 질리지 않아? 글쎄, 난 질린다는 생각 해본 적 없는데 그래야 돼? 아니, 미안해서 그러지. 실은 나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어. 부모님이랑 연락 끊고 산 지도 좀 됐고 나랑 결혼하면 장모 사랑받고 살긴 힘들 거야. 우리 엄마는 언니만 예뻐하거든. 현호 씨가 나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현호 씨도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은 취급을 받게 될 텐데 그래도 참을 수 있어? 내가 장인 장모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고작 해야 1년에 서너 번 뵐 텐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못 참으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고.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난 네가 가족들한테 그런 취급 받는 걸 보는 게 더 힘들 것 같으니까. 나 믿고 따라와. 네가 가족들한테 못 받은 사랑 내가 다 줄게.
평소 말주변도 없는 남자가 건넨 그 말에 저는 감동해버렸고 순진하게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공수표 같은 그 말을 말이죠. 아무리 연을 끊고 살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큰둥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혼자 편히 살겠다고 나간 년이 결혼 앞두고는 부모가 필요하긴 한가 보지. 네 멋대로 하는 결혼이니까 혼수고 예단이고 네가 알아서 해가. 우린 너까지 챙길 여력 없다. 뭐 해달라고 연락한 거 아니야. 그냥 상견례 때랑 결혼식 때 혼주석만 지켜줘. 그거면 돼. 어차피 남편도 저도 서로 모아둔 돈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던 거라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엄마 말에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 준비는 저랑 남편이 알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둘러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어요. 언니는 병원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만 나오셨고 시댁에서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까지 모두 나왔어요.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신혼집과 결혼식 규모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대뜸 저희 엄마가 저희 언니 얘기를 꺼내지 뭐예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느니 지금은 명문대 의대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있는데 인물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애라면서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 제가 다 창피해서 숨고 싶을 정도였어요. 시집보내는 딸 자랑이 아니라 그 언니 자랑을 온통 해대니 시부모님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어안이 벙벙해진 건 당연한 일이었죠. 보다 못한 제가 엄마 말을 중간에 끊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넌 시부모님 앞에서까지 버릇없이 굴래? 왜? 네 언니 자랑하니까 배알이 꼴려 그러니? 하여간 잘난 건 하나 없으면서 세문 많아가지고. 사돈, 우리 애가 이렇답니다. 우리 윤서방이 성격도 좋지. 이런 애를 데리고 살겠다고 하니 말이야. 내가 다 미안해서 정말. 엄마는 저를 흘겨보시며 끝까지 저를 깔아뭉개셨어요. 남도 아닌 내 부모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니 남인들 저를 온전히 봐주겠어요. 상견례 이후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은 안 하셨지만 전과는 달리 저를 깔보는 투가 역력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부모 없는 고아라고 속이고 결혼할 걸 그랬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그날도 언니는 병원 일 핑계대며 오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날은 저희 엄마도 손님들을 치르느라 제 흉을 볼 새가 없어서 조용히 식을 마칠 수 있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시댁에 먼저 들렀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네가 눈밖에 난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네 언니는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에도 얼굴을 안 비추니? 그 병원의 의사는 네 언니뿐이라니? 죄송합니다. 급한 수술이 있었나 봐요. 네가 변변치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너야 네 식구들이니 별 수 없다지만 너 때문에 우리 현우까지 네 집에서 그런 대접 받는 건 난 못 참는다. 상견례 때만 해도 그래. 그 자리에서 오지도 않은 큰딸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사위 챙겨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거 봐라. 앞으로 명절이라고 니네 집에 가도 똑같이 그럴 거 아니니? 이미 결혼까지 한 마당에 길게 얘기해봐야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내 아들 데리고 니네 집 가는 건 자제해라. 저희 엄마 때문에 시작부터 삐걱거리던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그렇게 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무던하고 한결같은 점이 좋아서 했던 결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점 때문에 되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내가 당하는 꼴을 뻔히 보면서도 입 꾹 다물고 있는 남편이 그렇게 야속하고 미울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회사에 복귀할 시점이 되었을 때도 그랬어요. 출근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직 마땅한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서 밤잠도 설치며 가슴 졸이고 있는데 남편은 세상 편하게 잠만 잘 자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는 걱정도 안 돼? 나 며칠 뒤면 회사 복귀야. 아직 어린이집도 못 구했는데 우리 지용이 어떡해. 우리 엄마는 단칼에 무자르듯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 봐달라고 그래. 아무렴 당신 손주인데 모른 척 하시겠어? 말은 쉽지. 어머님이 선뜻 그런 말 하시겠어? 안 그래도 산후조리원 문제로 언짢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후조리원 문제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남편과 상의 끝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뭐하러 그런데 돈을 버리냐며 저희 친정엄마한테 해달라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성격을 뻔히 아는 저와 남편은 친정에 연락도 않고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했고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안사돈, 우리 며느리의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 어떡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되죠. 요즘 누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답니까? 아니, 친정엄마가 없으면 몰라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그런데 돈을 씁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입니까?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왜 그런데 써요? 그렇게 돈이 아까우시면 안사돈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남의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쪽 집안 손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날이 선 대화로 시작된 그날의 싸움은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이어지며 큰 싸움으로 번졌고 그때 저희 엄마한테 싸움에 밀렸던 시어머니는 저한테 대신 화풀이를 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애까지 봐달라고 하려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젖도 못된 아기를 맡길 곳이 없는걸요. 친정엄마는 아예 제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린이집 구할 때까지만 저희 지용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에만요. 왜? 네 친정엄마가 안 봐준다니? 대 이럴 줄 알았다. 자기 딸 산후조리도 못 해주겠다는 사람이 손주라고 어련할까? 내가 진짜 사돈만 아니면 가만 안 뒀어.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돼 먹었는지? 좋다. 내가 지용이 봐주마. 대신 어린이집 구하면 바로 데려가야 한다. 네, 어머님 감사드려요. 그렇게 감사하면 네 첫달 월급 나 주면 될 거 아니니? 나이 들어 애까지 보려면 나도 몸보신도 하고 마사지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결국 시어머니는 2주 정도 저희 아기를 봐주시곤 그달치 제 월급을 받아가셨어요. 말로는 당신 아들 등골 빼먹지 말고 빨리 회사 출근해서 돈 벌라고 하시면서 정작 돈은 어머님이 챙겨가신 셈이었죠. 그래도 내 자식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어요. 서운하긴 했지만 참는 수밖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렇게 야박하신 어머님이 동서한테는 엄청 너그럽게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출산하고 1년쯤 뒤 둘째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준비 과정부터 저한테 하셨던 거랑은 완전 다르게 대하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가 표정부터가 다르구나.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남한테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 말이며 행동에 사랑이 듬뿍 묻어나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 말끝마다 동서가 사랑받고 자랐다는 말을 하시는 게 꼭 저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집 올 때는 시댁에서 금반지 하나 받은 게 없는데 동서한테는 예물 대신 경차를 뽑아주시지 뭐예요? 목걸이, 반지야. 젊은 사람 취향이 있으니 내가 해주기 그렇고 대신 경차 하나 뽑아주마. 출퇴근 시간에 10,000원 전철에서 시달리지 말고 편하게 다니거라. 이런 모습을 보니 제 산후조리원비 가지고 그 난리치신 분이 맞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명절 때 식구들이 모이면 제게는 끊임없이 일을 시키시면서 동서한테는 피곤할 테니 방에 들어가 쉬라며 배려를 해주시기 일쑤였어요. 뿐만 아니에요. 제가 선물해드린 물건은 당근마켓에 내다 파시고 동서가 사드린 물건은 저 보란 듯이 자랑을 하시며 제 속을 긁으셨어요. 친정에서 언니랑 비교당하며 상처받았던 저는 시댁에서 동서한테 비교당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댁 얘기만 나와도 두통이 생기고 온 몸이 아파오더라고요. 자기만 믿으라던 남편은 제가 이렇게 병들어가는데도 남의 집 일처럼 방관하는데 정말 정남이가 떨어질 정도였어요.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고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토가 쏠렸어요. 자기 집 일이니 너그러울 수 있었겠죠. 상처받은 저는 안중에 없고요.
그러니 잠자리가 가능할 리가 없었죠. 제 몸에 남편 손만 닿아도 바로 내치고 나자 그제야 남편도 화를 내더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널 겁탈하냐? 왜 사람을 이렇게 창피하게 밀어내? 뭐가 문젠데? 말을 해야 할 거 아냐? 당신은 눈도 없고 귀도 없냐?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당신 엄마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 들어가는 거 뻔히 보면서 왜 이러냐고? 나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져서 새까매졌어. 그런데도 당신은 내 몸 건드릴 생각은 있으면서 나 죽어가는 건 상관없는 거야? 당신만 믿으라며. 그래놓곤 왜 방관하고 있냐고. 복받치는 서름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만 푹푹 쉬어댈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이깟 일로 이혼할 거면 우리나라에서 결혼해서 사는 부부 하나도 없겠다. 그냥 네가 조금 엄마한테 맞춰드리면 되잖아. 재수 씨처럼 방실방실 웃어주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이러시겠니?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냥 무시하고 피해. 그럼 되잖아. 말은 쉽죠. 어머님 앞에서 속없이 방실방실 웃으면 된다고요. 그동안 살면서 제가 안 해봤겠어요. 어머님이 면전에 대고 제 욕을 하셔도 싫은 티 안 내고 웃는 얼굴로 고분고분하게 굴었지만 그럴 때 돌아오는 말은 이거였어요. 너 지금 시애미 가지고 노는 거냐? 내 앞에서 속 없는 척 연기하면 내가 속을 줄 알아?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네가 이러니까 네 부모한테서도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오히려 영악하다고 면박을 주길 일쑤였어요.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는 있는 줄 아세요. 명절이고 제사고 시부모님 생신에 지방 경조사까지 못해도 한 달에 2-3번은 얼굴을 맞대야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언젠가 감기 몸살이 심해서 제사 때 한번 빠졌더니 그걸 가지고 아직도 뭐라고 하시는데 말도 안 될 일이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남자들은 이렇게 집안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서로 벽을 보며 얘기하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되기 일쑤였고 그런 일이 쌓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대화 자체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방도 각방을 쓰고 아침엔 따로 남편 밥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들 먹으라고 해둔 밥이랑 반찬이 있으니 먹고 싶으면 꺼내 먹든 말든 하라 이거였죠.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남편도 한 집에서 잠만 자는 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로 변해갔죠. 우리 부부가 이렇다 보니 아들 녀석도 말수가 줄고 저희 눈치를 보며 지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아들이랑 저녁을 먹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9시 넘어서 남편이 돌아오더라고요. 회식이 있었는지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서는 검은 봉지를 식탁에 올려놓곤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봉지에 든 게 뭔가 싶어 슬쩍 들춰봤더니 글쎄 안에 딸기가 2팩이나 들어있지 뭐예요. 연애하던 시절 유독 딸기를 좋아하는 절 위해 남편이 종종 사다 주곤 했었는데 결혼한 뒤로는 사는 게 바빠 그런지 한 번도 사다 준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과일을 싫어해서 그동안 제 손으로도 사 먹지 못했던 딸기였는데 남편이 잊지 않고 사다 주니 얼었던 마음이 조금 녹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줬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딸기 한 팩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한 팩은 씻어서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곤 식탁에 앉아서 딸기를 먹고 있는데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더라고요. 딸기를 먹고 있는 저를 물끄러미 보길래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당신도 하나 먹을래? 딸기가 참 다네. 이렇게라도 남편과 말을 이어가려고 힘들게 꺼낸 말이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않고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순간 욱 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딸기 좋아하는 거 잊고 있었어. 미안해. 지금이라도 기억했잖아. 그럼 됐지. 아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가 너희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살아온 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
나까지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남편은 창피한 것도 모른 채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부부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자 영문을 모른 채 지켜보고 있던 아들 녀석도 눈물을 찔끔 짜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확 달라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기 시작했죠. 각방을 쓰던 생활에서 안방 침대를 함께 쓰는 생활로 돌아갔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은 세 식구가 둘러앉아 함께 아침밥을 먹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마트에 가거나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죠. 그러다 맞이한 그해 추석. 어머님은 이번에도 제게 명절 음식을 떠넘기곤 동서랑 안방에서 매니큐어를 바르고 계셨어요. 모녀지간처럼 다정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남편이 저를 데리고 안방 문으로 가서 소리를 친 거예요. 어머니, 저 이 사람 데리고 집에 갈 겁니다. 앞으로 명절이고 제사고 여기 안 올 겁니다. 그동안 내 와이프도 제대로 못 챙긴 놈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말씀 드릴게요. 이 사람 어머니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이날이 때까지 식구들 비위 맞춰가며 죽어라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머니 눈에는 안 차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님이 좋아하는 둘째 며느리 데리고 명절도 쇠시고 제사 음식도 하세요. 내 와이프 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아니 큰애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 처가 이러라고 하든 이 엄마한테 후레자식처럼 굴라고 네 처가 그러더냐고. 아니요, 절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어머니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하고 손 놓고 있던 제가 미친놈이었다고요. 어머니 마음 바꿀 생각 없으시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미워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는 어머니한테 아양도 떨지 말고 착하게 굴지도 말라고 할 생각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그걸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젠 아까워서라도 내 아내 이 집에 안 보낼 겁니다. 내가 평생 아껴주고 살 거라고요. 곰같이 미련하게 참을 줄만 알던 남편이 사나운 징숨처럼 폭발한 그날 이후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어요. 일단 저희는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고 우리 부부 사이는 연애 시절보다 더 달달하게 변했어요. 평생 애교라고는 모르던 남편은 세상 둘도 없이 달달한 슈가맨이 되었거든요. 이혼의 분위기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우리 부부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시댁에 발길을 끄는 이후 명절 음식과 제사 음식을 도맡아 하게 된 동서는 힘들다며 마트에서 완제품 음식을 사다 나르다가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생겼다나 봐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당신이 잘못했다며 화해를 청하셨지만 사과만 받고 왕래는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또다시 숨막히는 그 생활로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2살 연하의 직장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 돌연 병원을 그만두고 말았죠. 살림이 체질이라는 이유로요. 의사딸 자랑하는 맛에 살았던 저희 부모님한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었죠. 의대 보내느라 들인 돈도 회수 못한 채 손해만 본 엄마는 저한테 전화해 언니 욕을 하더라고요. 참 웃긴 일이죠. 살다 보니 제가 엄마랑 언니 뒷담화를 하는 날이 다 오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 인생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인생은 그저 행복한 나날들이기만 바랄 뿐입니다. 이미 시련은 충분히 겪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 옆에서 항상 즐겁게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